오늘은 제 조금 특별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평범하게 살아온 이 시대의 서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명하고 자상하신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부자는 아니었지만 물심양면 부족한 곳 없이 살아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으로부터 모나지 않게 잘 자랐다는 평가를 듣고 살아왔죠.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던 전 일찌감치 진로를 요리사로 정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 셰프들처럼 해외 유학을 했으며 엄청난 경력을 자랑하는 요리 전문가까지는 아니었지만 한식 조리학과를 나와 함께하며 제 이름에 부끄럼 없는 생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적절한 정도를 한 후에야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유명한 식 프랜차이즈에서 취업하기 위해 경험을 쌓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렇게 30대가 되던 어느 날 그동안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나만의 한정식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살 연상인 남편은 한 대기업의 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오픈 초기부터 매주 3번 정도는 그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으로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는 하루에도 몇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남편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항상 혼자 오신다는 점과 맛있게 식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감동까지 받은 듯한 표정으로 반찬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어준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과묵한 성격인지 계산할 때조차 목소리 한 번을 듣기 어려운 차도남 스타일의 남자였기에 어느 날부터 정신을 차려보면 저도 모르게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남편에게 호기심을 넘어선 호감을 가지고 말았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갓김치는 어떠셨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구하는 레시피로 만들어봤는데 맛이 좀 강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네, 맛있었습니다. 아, 네, 밥을 먹을 때는 그렇게 아이처럼 순수한 눈을 반짝이면서 사람을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무뚝뚝했어요. 차도남의 급치를 보이는 남편을 보니 이상한 오기까지 생기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심어겠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라도 더 걸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손님들한테는 안 나가는 서비스를 은근히 슬쩍 내준다거나 결혼을 했는지 안 했으면 만나는 여자는 있는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생활은 무엇인지 정말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캐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관심 하나도 없는 여자가 이렇게 대놓고 친근덕대며 보통 남자라면 짜증을 내거나 가게에 덜 안 올 법도 한데 남편은 대답은 영시원찮게 하면서도 가게에는 매일 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이에요. 직원들의 말을 들어봐도 제가 썩 싫은 것 같아요. 건 아닌 것 같다고 다들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오기로 시작했던 것이 자꾸 생각하고 자꾸 신경 쓰다 보니 진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자가 그렇게 들이대면 별로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늘 부모님에게 당당하고 당차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던 전 사랑을 표현하는데 성별이 어디에 거주하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제 진심과 정성이 통했을까요? 어느 날은 남편이 모처럼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이 계란말이 정말 맛있네요. 그러세요. 실수로 설탕을 많이 넣어서 한 결제를 뜻하였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의외로 단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여기 반찬 중 절반 정도는 제가 만든 것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모두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손님이 늘고 바빠지니까 혼자 다 만들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김치는 별로 당연하지요. 김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 생각나는 맛이에요.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는 말을 끊었어요. 남편의 눈가에 은은하게 반짝이는 눈물을 말이죠. 전 속으로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 보이지 않아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인 남편도 저가 먼저 말을 걸면 최대한 길게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저희는 서로 확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연애나 썸 같은 관계를 몇 달이나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녁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저녁 늦게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야 가게에 왔어요. 술 냄새가 알싸하게 풍기며
술 한 잔 걸친 듯 했어요. 오늘은 회식이라도 하고 오셨나 봐요? 아니요. 퇴근하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한잔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이런 날씨는 소주 한 잔이 생각나죠. 그냥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사장님이 해주시는 반찬을 먹고 싶어서 들렸어요. 저는 너무 늦게 와서 민폐예요. 술도 마셨고 아마 내일 오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슬쩍 일어서려는 남편을 급하게 붙잡았어요. 시간이 늦어 막판 손님일 거라 생각해서 서비스도 푸짐하게 내놓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막판 손님이시라 직원들 먼저 퇴근시키고 같이 소주나 한 병 같이 할까요? 여기 술 팔지 않나요? 에이, 내가 사장인데 뭘 그래, 아주머니들. 오늘은 뒷정리, 제가 다 해놓을 테니까 먼저 퇴근해도 돼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나 보다. 그래서 나도 들어주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평소보다 더 우울한 표정으로 밥을 먹다가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은 착각해요. 손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 맞아요? 사실 저는 고아예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남편은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뜻이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제가 좋은 집안에서 자랐을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것은 편견이에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 살아 계시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도 제가 행복하다면 남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 길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말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 숱한 참여율과 고난을 받았을 것이죠. 편견 선입견들이 이 사람의 마음의 벽을 쌓았구나 생각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전 뭐라고 대답해야 제 마음이 가장 잘 전달될지 고민하다가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는 서로 아직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른 채 만났어요. 그 순간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제 말이 왜 그렇게 웃겼는지 소리내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은 주룩주룩 흐르고 말이에요. 저도 남편의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좋기도 해서 함께 한참을 웃다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날 처음으로 통성명을 했어요. 그날은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편이 제 가게에 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였던 것도요. 엄마가 해주시던 손맛이 그리워졌을 때 남편의 가슴 아픔이 더 복잡한 이유로 인해 눈물이 나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이전에는 그 일에 대해 전혀 몰랐던 채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꽤 유명한 건축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50억이라는 당시에 매우 부담스러운 부도 어음을 맞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고 빚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던 남편의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매김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살려나가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늘의 뜻으로 남편의 아버지는 공사 현장 사고로 어린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중학생이 되는 해 남편의 어머니가 생활비로 인해 남편을 도저히 키울 수 없다며 남편을 큰고모댁에 맡기고 종족을 숨겼다고 합니다. 이제 넌 큰고모 집에서 살 거야? 엄마의 인생을 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서 돈도 벌 테니까, 엄마. 버리고 가지 마세요. 남편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탄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고모 가족은 남편에게 매우 잘해줬지만 남편은 자신을 가엾게 보는 그 시선조차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한참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남편은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난 동정이 아니라 사랑을 바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배가 불러터져서 사랑 타령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나쁜 생각, 슬픈 생각이 들 때마다 악착같이 더 공부에 매달렸다고 해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세월이 흘러 어머니를 만났을 때 봐. 당신이 없어도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당신 같은 건 내 인생에 필요 없어. 하고 소리쳐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유 없는 서름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어린 시절, 남편만의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도 남편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신 큰고모님이 남편이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엄마는 너를 여기에 맡긴 이유에 대해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이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고 또한 어린 마음에 혼란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해주는 것이다. 그간 아무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정은 남편의 어머니가 떠나게 된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둘만 남은 집에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과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공사장 미장일에서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몸이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봐도 말을 안 해주고 이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널 돌보는 게 어렵다고 말했어요. 돌보기는커녕 하나뿐인 자식이 너에게 짐이 될까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렇게 나를 찾아온 거였어. 아휴,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붙잡아야 했는데, 내가 떠나야 했는데. 나도 그날 강하게 붙잡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한이 된다. 큰고모님은 어머니를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남편에게 더 잘해줬던 거였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서러움을 해소한 남편은 가슴속 응어리를 푸는 듯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몸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가 이 하늘 아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살아있는지 또 다른 가슴 아픔이 시작된 거죠. 그 후로 직장을 다니면서 바빠지게 되고 그래도 주말이면 어머니 소식을 수소문하기 위해 예전에 살았던 동네나 어머니의 지인들을 찾아뵙곤 합니다. 어머니께 연락이 되면 꼭 연락 주시라고 부탁하고 아들이 현재 잘 자라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아이즈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사랑의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날의 일이나 어머니의 모습까지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그날의 어머니가 등을 가뿐하게 하고 자신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스팔트의 차가운 감각은 오늘날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눈물이 나왔어요. 억지로 눈물을 참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날이었어요. 어머님이나 전화가 맞닿게 된 전주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았다면 어머니가 그처럼 아프게 떠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평화를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저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도울게요. 지수 씨를 보며 이렇게 느낍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의 태가 난다고 해야 하나, 저와 같은 사람이 감히 넘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저도 괜찮으세요? 앞으로 제 앞에서 그런 자신감 없는 소리는 금지됩니다. 그렇게 그날 대화를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우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평소에는 마시지도 않는 술을 한잔하곤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보이곤 했고 그때마다 저는 곁에서 묵묵히 들어주며 다 잘 될 거라며 어디서 잘 살고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도 아들을 만날 날을 손꼽곤 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위로해주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가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고 회식이나 주말 모임도 일절 없이 가정적인 남자였죠. 워낙 일처리가 꼼꼼하고 확실한 사람이라 매일 같이 칼퇴근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기는커녕 5분이라도 더 회사에 남아있으면 상사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을 정도라니 말 다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1년 차가 되고 2년 차가 되어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끔찍히 위하던 것은 물론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린 시절 가슴 아픈 사연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는 생이별하고 가족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체감하며 살았던 남편은 돈은 없어도 가족이 절대 헤어지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고 하면서 종종 저에게 결혼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곤 했어요. 나 참정자 고마워해야 하는 건 존댓말이에요. 이렇게 착하고 다정한데 성실하게까지 하는 남자, 어디 가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주변에서도 정말 나 남자 하나는 잘 만났다고 남편의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고 제 친구들까지 모두 부러워하는 모범사원, 모범 아저씨이기까지 한 남편의 모범 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각자의 입지를 회사에서 다지면서 빠른 승진을 이루었고 저 또한 운영하고 있는 한정식집은 초대박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단골 손님이 늘어가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삶이 이젠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보, 도시락 좀 싸줄 수 있니요? 물었어요. 도시락? 아니, 당신 손맛이 워낙 좋으니 그때 점심시간에도 당신이 해준 밥을 먹고 싶어서. 당신이 바쁜 걸 알아요?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어려우면 무리할 필요 없어. 에이,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대답했지요. 내일부터는 그러면 점심 도시락을 싸줄게. 고마워. 나에게는 항상 당신뿐이야. 남편이 제가 해준 반찬 맛을 특히 좋아한다는 걸 저도 알아서 전에 몇 번이나 도시락을 싸줄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오히려 안 그래도 새벽처럼 일어나 장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오히려 남편이 송사리를 치곤 했었기에 별일이 다 있다 싶었죠. 가게에서 저녁을 먹는 것조차 직원들이 귀찮게 하기 싫다면서 집에 들어가 미리 해둔 반찬을 혼자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때로는 어리광도 부를 줄 아는 남편이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죠. 금고모님께서 아무리 잘 해주셔도 남편 마음 한구석에는 스스로 천덕꾸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어렵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테니까 누군가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법도 사랑을 받는 법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녁 6시면 퇴근해서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게까지 늦어도 6시 반에 도착하시던 분이 점점 늦게 오실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7시 반쯤에 오시다가 어느 날부터 다시 8시로 또 9시로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던 건 물론 어느 시점부터는 주말 출근과 주말 회식까지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게 일이 워낙 바쁘다. 그냥 그려라니 보니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 시작한 지 하루, 한 달, 석 달이 되니까 신경 안 쓰려고 해도 못 쓸 것 같더라고. 여보,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갈까? 요즘 당신도 나도 너무 바빠서 데이트도 못 했잖아.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일이 있는데 출근은 아니고 회사 동료들끼리 등산 모임이 있어서. 요즘 당신 좀, 아니야 직장 내 관계도 중요하지 선약이 있다는데 어쩌겠어? 선약이 먼저지. 미안해, 여보. 그래서 말인데 일요일에는 도시락 좀 넉넉히 줄 수 있을까? 동료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거니까 한 3개 줘줄래? 4인분 정도로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남편 힘주고 만들어야겠네요. 고마워요. 난 항상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걸 알 거예요.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는 그 말이 그때는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몰라요. 마치 목구멍에 모래알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게 코끼리 같아요. 그런 순간마다 제 마음을 다잡았죠. 그 사람을 모르는데 일하고 집에 늘어지는 사람과는 생각이 달라요. 결혼한 뒤에는 감정적인 여유를 찾고 주변을 돌아보며 마음을 베풀며 사람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결국은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그동안 아무 친구도 없이 회사와 집 밖에만 알고 살았던 것이 더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한 잔 기울이고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하며 취향이 맞는 취미를 찾아보며 동료들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지. 전 그렇게 생각하기로 해봤어요. 하지만 내 희망과는 다르게 남편의 행동은 점점 의심스럽게 변해가고 있어. 퇴근하면 집에 빨리 들어와서 바빠 보이는 나를 돕다가 갑자기 내게 맡겨놓고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고 가게에서 내가 마감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남편은 사라져 있었어.
심지어 가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말할 정도였다. 아, 사장님,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런 소문에 휩쓸리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가게 얼굴이 안 보이다 치고 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 주말에 무슨 모임이고 회식이 있다는데요. 아침에도 늦게 나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자기 마누라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죠? 저희 남편은 막장 드라마 좀 그만 보라고 말했어요. 그런 소문이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잖아요. 솔직히 말해 귀찮다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전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남편이 가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남편만큼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죠. 참 세상의 사람 다 불륜해도 내 배우자만큼은 그럴 리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 어디에서 보시던 장면과 같지 않나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전에 없던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일 도시락에 숙주나물 무침 좀 해줄 수 있어? 숙주나물? 당신, 그거 안 좋아하잖아. 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입맛이 변하나? 갑자기 땡기는구나. 당신이 힘들면 굳이 안 해줘도 돼. 아니야, 나물 무치는 거, 그게 뭐야? 힘들다고 알았어. 내일은 숙주나물 무침이란 제가 해줄게. 그랬습니다. 생전 반찬 토종은커녕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데 내가 주면 주는 대로 다 맛있다고 너무나 맛있게 먹던 남편이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반찬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돈가스, 어느 날은 문어 숙회일 때도 있었고 점심 도시락에 넣기엔 좀 애매한 메뉴도 종종 끼어 있었어. 게다가 하나같이 남편이 평소에는 즐기지 않던 음식들이었거든.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핑계를 대면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아졌어. 시작했다. 예를 들어볼까? 여보, 음식의 간을 약하게 해주세요. 왜 오늘 반찬이 짜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보, 해주시는 음식은 항상 맛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봐요.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더 부산한 느낌도 들어요. 특히 요즘은 매운 음식이 잘 안 땡기네요. 그럼 고추장이 들어간 반찬도 조금 줄여볼까요?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요즘 늘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가게에서의 업무로 인해 바빠 어렵겠지만 저가 도시락을 사오라고 부탁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부탁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부인은 당연히 남편에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 그리고 양을 항상 좀 넉넉하게 싸주세요. 요즘은 계속 도시락을 싸서 직원들 사이에 도시락 열풍이 불어서 점심때 되면 회의실에 모여서 도시락을 나눠 먹게 되었거든요. 당신의 손맛이 워낙 대단하시니까 다들 내 도시락을 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알겠어요. 반찬 양해만 해주시면 되니까 재료 한 주먹을 더 넣으면 되니까 일도 아닐 거예요. 이렇게 되었어요. 무슨 반찬이 먹고 싶으냐고 할 때 간을 좀 약하게 해주세요. 자극적인 향신료나 양념은 넣지 말아주시고 양은 항상 3인분 이상 넉넉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편은 그렇게 대식가도 아니었고 전형적인 한국 사람처럼요. 음식의 맛은 간간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었고 고기 반찬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 반찬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해산물을 많이 넣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락을 혼자 먹을 수 없는 양으로 요청했어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일 것 같죠.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은 아니었어요. 여보, 뭐 해요? 지금 라면 끓이는 거예요? 등산을 하고 왔는데 영 출출하네요. 그런데 막상 머리말 주말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왔다고 말하면서 땀 흘린 흔적이 전혀 없고 등산이 아닌 거 아니었나요?
동네 뒷동산에 가는 것처럼 편안한 차림으로 나갔는데도 직장 동료들과 먹으라고 넉넉히 싸준 사단체나 본 식사를 다 비우고 오후 일찍 들어와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정말 수상쩍었죠. 요즘 내가 도시락을 일부러 엄청 넉넉하게 싸주지만 늘 하나도 안 비우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인데 남길 일이 있어 먹다 보면 개눈감치도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놓고 부족해서 라면을 먹는다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제 의심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한번 불신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의심스러워 보인다. 의문스럽게 보이는 것이 자주 있는데요. 남편은 제 속을 알아주는 건지 모르는 건지 평소와 마찬가지로 나한테는 당신뿐이야 라는 말을 하는 동안에도 수상한 행동이 줄지 않았다. 늦은 퇴근과 주말 외출은 계속됐죠. 그런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자녀 계획을 논의해왔던 게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남편의 직원들이 집에 밥을 먹으러 왔대요. 남편이 내 요리 솜씨가 일품이라며 종종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나도 남편의 동료들과 얼굴이 익은 편이라서 인사를 나누고 지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왔으니 반가웠고 따로 생각 없이 물어봤대요. 요즘은 모두가 회의실에 모여 도시락을 먹는 게 유행인가 봐요. 오늘은 외식하시는 건가요? 네, 도시락이에요. 과장님, 도시락 드세요. 저는 몰랐어요. 오, 저도 몰랐어요. 와, 과장님, 지금 사모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이 나눠 먹기 싫어서 혼자 드시고 계셨던 거였군요. 아, 그래요. 주말에는 등산 모임 갈 때마다 제가 넉넉히 싸서 드리고 있는데 등산 모임 같이 안 하실래요? 등산 모임이요? 우리 회사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임직원들끼리 하는 동호회 같은 게 있나요? 그거 맞아요. 제가도 처음 듣는데요. 요즘 일이 많이 바빠서 그러시다니까. 오늘은 제가 서비스 푸짐하게 드릴 테니까 배부르게 드시고 남은 시간도 힘내세요. 요즘 대형 프로젝트가 끝나서 뭘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 사모님 앞에서 넌 월급도 훔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대수롭지 않게 깔깔대며 농담을 주고받는 남편 직장 동료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라는 말도 애매해서 제가 대충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남편은 주말에 회사 모임이 있다고 했던 것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먹기 위한 것이었어요. 도시락을 충분히 싸야 한다고 말한 것도 모두 거짓임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말수가 많아지는 것이 생각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 또한 서비스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있겠죠. 그리고 안 해도 될 군말을 붙이면서 말을 길고 느리며 횡설수설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었죠. 아, 내가 그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전 바로 남편에게 따질까 하다가 일단은 모르는 척하기로 결정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 갖고 사람을 닥달하다간 남편은 더 숨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저는 더 진실을 알지 못할 테니까요. 알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도대체 내가 싸주는 음식을 누구와 먹는 건지,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주말까지 밖에 나가서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전 분명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열길 물속은 알지만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그토록 진실해 보이던 사람의 숨겨진 이면을 보게 된 제 당혹스러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웬일로 야근을 하지 않고 일찍 돌아온 저녁 남편이 씻는 사이에 문자가 온 것을 저는 잠금 화면을 넘어 미리 보기로 보고 말았어요. 원래 남편에게는 업무 연락 말고 놀게 하는 게 없는 데다가 평소 부부 사이의 관계도 믿음이 데프스. 돈독한 삶을 살다 보니 전 남편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근에 전화가 오면 종종 발코니로 나가 받아왔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나 이렇게 미련하게 속 시원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 화면에 미리 보기로 떠있던 문자 메시지는 유명 주얼리샵에서 주문한 목걸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메시지에서 남편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된 것을 보면 잘못이 없었던 것이겠죠. 평소에 사치를 전혀 타는 사람이면서 액세서리에 관심도 없는데 여기에는 결코 관심이 없는 남편이라 결혼기념일에 꽃다발 하나를 함께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이 제 남편인데
전 직감적으로 이 주얼리샵에서 주문한 목걸이가 제게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직 멀었으니까요. 문자인 제작이 완료되었으니 내일 방문해서 찾아가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몇 번이나 그 문자를 다시 확인하며 남편이 이번 주말에도 분명히 무슨 모임을 핑계로 도시락을 싸들고 나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감히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아내가 해준 음식을 상간녀 주둥이에 넣어주기까지 하다니 내가 지금까지 남편의 상간녀를 위해 몇 달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고생하면서 도시락을 해주었는데요. 쌌다고 생각했는데 올분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욕조에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욕을 하고 싶었지만 전 정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참고 참아야 했습니다. 눈치도 없는 남편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없이 헤해 웃으며 밤 너무 맛있다. 여보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군요. 전가게 영업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근처 다이소에 들러 변장도구를 구입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렌터카 대여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집 근처에 대놓고 일요일에 남편이 나갈 때 몰래 뒤를 쫓기 위해 구입해 둔 변장도구를 렌터카 뒷좌석에 보관해 두었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 순간은 또 없었을 거예요. 일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전현장을 잡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줄까? 도시락을 퍼부어 버릴까? 목욕해도 냄새 못 빠질 정도로 진하게 직접 담근 간장을 가져가서 뿌릴까? 어느 놈 머리채를 먼저 잡아뜯을까? 잠에 들 때조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일요일,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남편은 사단 참합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날은 특히 잡채를 해달라고 했어요. 항상 본인은 찾아 먹지 않는 반찬에 그 많은 양이 늘 깨끗이 비워져 있었는데 왜 전 진작에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제 멍청하며 화가 났습니다. 지경이더라도 도시락을 들고 차를 몰고 출발한 남편은 주얼리샵에서 주문한 반지를 찾아 꽃집에 들러 꽃다발까지 한아름 사들고 어디론가 한참을 또 가더군요. 저는 빼도 박도 못할 불륜의 증거를 잡아 2년 동안 쥐잡듯이 잡아 고소까지 할 생각에 혹시 남편이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하며 웅크리며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경치가 그럴싸한 데이트 코스에서는 도시락이나 까먹을 줄 알았는데 남편의 차는 계속해서 외진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속으로 그녀 집에 모시러 가기만 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차가 드디어 멈춰선 곳은 어느 곳일까요? 허름한 달동네였어요. 요즘에도 이런 동네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곳곳에 판잣집과 구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동네였죠. 골목에 차를 끄는 남편은 준비한 꽃다발과 주얼리샵 쇼핑백 그리고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든 도시락을 들고 어느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먼 곳에서 귀에 울리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문이 얼마나 오래되고 낡았는지 전체 속으로 많아도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됐나 싶었던 것 같아요. 멍하니 있는 내 자신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잠시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를 챙기고 그리고 남편이 사라진 철문 앞으로 달려갔죠. 잠금장치마저 고장났다. 쓰다 보니 절 좀 길어지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문장에서 명확한 주어와 동사가 없어서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어와 동사를 추가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덜 다친 채로 빼꼼히 열린 그 녹슨 문틈 사이로 전 세상 다시 없을 눈물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냐? 수아나 오늘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남편이 화려한 꽃다발과 주얼리샵 쇼핑백을 건넨 사람은 팔수는 좋게 되었음직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습니다. 구분 등 불편한 걸음걸이와 거칠거칠한 손을 가진 할머니는 세월이 어땠을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이거 비쌀 텐데. 내가 어찌 이런 걸 봤나?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진작에 저한테 오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찾느라 전국 팔도를 헤맸다고요. 어머니는 계속. 아들은 이제 이런 금목걸이도 턱턱 사줄 수 있을 만큼 돈을 잘 벌어요. 어머니, 이젠 제가 효도할게요. 어린 시절에는 사정도 모르고 어머니를 미워했던 그 시절을 이렇게 고생하며 사시던 것도 모르고 나는 사느라 바빴던 시간을 이제 제가 다 보상할게요, 어머니.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그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의 그 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잘 하지도 못하는 술잔을 찾으며 짓던 그 그리움에 사무치던 얼굴. 그러나 그날 본 남편의 얼굴은 슬퍼 보이면서도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네, 그 할머니는 바로 남편의 어머니이자 제 시어머니셨던 분이에요. 저는 조용히 철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절 본 어머니는 영어를 모르셔서 눈을 휘둥그레 떴고 남편 또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에 여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당신이 바람피는 줄 알았어요. 요즘 계속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자꾸 어디론가 가고 회사도 바쁘지 않다고 직원들이 말하고 등산 모임 같은 것도 없다고 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지만 의심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처음으로 큰 절을 올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맨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시며 어머님이 좀 더 몸을 숙여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 세 사람은 오늘 결국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여 배를 제대로 채우기 위해 도시락을 싸주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가슴 아픈 상황을 안고 아들을 큰 고모 집에 맡기고 떠난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픈 몸을 돌보면서 빚을 갚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채권자들도 어머님의 상황을 이해해 주어서 빚을 탕감해 주었고 동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병은 완치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오면서 건강한 시기를 제대로 누리질 못했다고 합니다. 50세를 넘어서 일하기가 어려운 몸이 되었지만 이 동네에서 파지를 주우면서 겨우 연명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다시 아들의 짐이 될까 봐 부모로서의 책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면서 죽을 때 병원에서 돌봄을 받으러 올 것이라고 원망을 받을까 두렵고 그동안 어린 아들을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되어 미안해서 고의로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살아온 것인데요. 하지만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서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고향 친구분과 연락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왜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나는 모른 척하고 바람을 피우는 줄 알고 얼마나 오해를 했으며 혼자 마음을 알았는지 억울해하는 어머니의 사정에 대해 이해합니다. 우리 집에서 모셔주겠다 해도 싫으시다면 좀 더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해도 싫으시다고 할 때는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라고 병든 노인이 나타나면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나는 당신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 엄마를 찾은 것처럼 기뻐해 줄 거라고 설득했지만 혹시나 이혼할 짓 하지 말고 너희 가정을 지키며 살아라고 권유했지만 어머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미안해요. 나는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어떻게 어렴풋이 힘들었나 봐. 어머니, 이제 우리와 함께 사세요. 아들과 함께 사셔야죠. 나는 미안해서 널 이제 데리지 못해.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해. 죽기 전에 아들의 얼굴도 보고 며느리가 해준 밥도 먹어봤으니 이제 난 여한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10년, 20년, 30년 더 오래오래 살아계시면서 손주도 보고 중손주도 보고 가셔야죠. 어머님, 이제 다시 만났는데 왜 그렇게 슬픈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까만 밤이 내려오기 전에 참지 못하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 후 저와 남편은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어머니 댁을 오가며 설득했고 우리 부부의 끈기에 결국 어멜님이 두 손 두 발 다 드신 모습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너희 알아서 해라 라고 했지만 전 그렇게 쌀쌀하게 말씀하실 때를 본 적이 있어요. 뒤돌아서면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참 남몰래 우는 여린 마음은 모자라요. 그 후로 1년 가까이 지났어요. 마음 같다면 당장이라도 집에 모셔오고 싶었지만 어머님께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임시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드렸어요. 어머님은 본인의 아들이 일반적인 여자가 아닌 여자를 신부로 맞이했다며 볼멘소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내심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아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식탁 위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무척 행복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곧 살림을 완전히 합칠 수 있게 되면 기쁨이 10배가 될 거예요. 요즘은 어머님이 불편하신 몸을 지키고 아들을 위해 밥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중이에요. 제 남편과 저가 말리고 또한 어머니는 아들이 밥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여서 툴툴대고 그렇게 시트콤 같으면서도 잔잔하고 소소한 행복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도 요리를 좋아하는 제였지만 요즘은 특히 더 행복한 마음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듭니다. 남편과 함께 난임 클리닉을 다니고 있어요. 제 남편과 제 상태는 큰 문제가 없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그날만을 고대하시면서 저 또한 가게 경영에서 일선을 물러나고 임신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일처럼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요. 어머님의 건강만 좋아지시면 날짜가 온 가족이 모두 제주도 여행을 한번 다녀올까 해요. 머지않은 실내에 더 좋은 소식, 더 행복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이 말을 경전처럼 여기며 매일매일을 서로에게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